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맞아 한국 대표팀이 상대할 H조 첫 번째 경기 우루과이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다르윈 누네스의 커리어, 경기력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1편, 2편에 이어 3편인데요. 누네스 선수의 대표팀 커리어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에 나설 카바니, 수아레스, 다른 공격수와의 조합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한국이 상대할 스트라이커죠. 누네스 선수 경력을 보면은 현재로서는 우루과이의 주전 공격수가 아닐까 싶어요. 예, 최근에 중용되고 있죠. 일단 이 선수 같은 경우는 20세 이하 대표팀부터 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0세 이하 남미 지역 월드컵 예선을 소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MVP를 탔던 그 20세 이하 2019년 월드컵에 참가를 했었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4경기에서 2골 넣으면서, 예, 비록 팀은 16강에서 탈락을 했지만 에콰도르도 이때 멤버들이 좀 좋았었기 때문에, 예, 그랬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간에 유네스는 제 몫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긴 했지만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화제 이적생 홀란 선수와 이 대회에서 직접 맞대결을 펼쳤어요. 예, 그래서 또 누네스가 21분경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견인을 했었던 거였죠. 반면에 이제 홀란드는 골을 넣지 못했었고요. 흥미로운 게 사실은 현재 개인 기록으로는 홀란 선수가 좋지만 두 선수가 맞대결을 할 때마다 약간 좀 누네스의 팀이 이기고 있다. 예. 리그에서도 어쨌건 간에, 물론 거기선 누네스가 조금 교체 투입돼가지고, 결정적인 득점 찬스들을 2차례나 놓치는 조금 우를 범하긴 했지만, 팀은 그래도 1대5로 이겼죠. 예, 커뮤니티 실드도 이겼고, 사실 혼란을 만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때 이제 공격과 수비의 핵심이 현재 대표팀에도 올라왔는데요. 아라우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누네스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 했었네요. 예. 그 아라우가 2명이 있죠. 예. 아라우 선수는 아쉽게도 이제 부상으로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상황인데요. 예비 명단은 오르긴 했죠. 그리고 훈련까지는 하고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복귀 예정일이 12월 말이어가지고 솔직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우루과이는 그래도 어쨌건 간에 타진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좀 기다려보겠다. 어쨌든 이제 누네스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실 이런 최근에 유명세라든지 최근엔 또 어린 나이에 대표팀을 많이 뛰기 때문에 경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왜냐면 부상으로 좀 많이 빠졌던 게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그 A매치 13경기 3골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데뷔전부터 골을 넣었었어요. 예, 그것도 페루 상대로 골을 넣으면서 2대0 승리에 기여를 했었는데요. 2019년 10월 16일에요. 그러니까 딱 20세 이하 월드컵 끝나고인 거죠. 약간 좀 이것도 홀란드랑 비슷하긴 하죠. 홀란드 딱 20세 이하 월드컵 끝나고 대표팀에 승선을 했었는데, 네. 근데 그 전에 9월부터 이제 10월까지는 못 나오고 있다가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찌건 간에 우루과이에는 수아레스랑 카바니라는 전설이잖아요. 확실한 공격수들이 있던 거죠. 물론 그 선수들이 좀 부진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지만은, 우루과이에서는 너무나도 이 선수들의 그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2020년 10월부터 조금 중용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골도 넣고 했었는데, 콜롬비아전에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또 장기간 빠지게 됐었죠. 이 무릎 수술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경력에도 큰 타격을 줬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이 빠지다가 회복하고 나서 또 대표팀이 다시 불렀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 경기에 그래도 꾸준히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어쨌건 간에 선발 출전 경기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수아레스와 카바니가 조금은 더 나이가 들면서 누네스로 세대 교체가 되어가는 분위기죠. 거기다가 수아레스랑 카바니가 돌아가면서 부상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함께 뛰지 못한 상황들이 좀 있기도 했었고, 누네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픽이고 나머지 조합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건 근데 조금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면 함부로 빼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죠. 너무 위상이 커요. 그렇죠. 그들을 선발에 빼는 건 조금 리스크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누네스를 또 아예 벤치로 내리기도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면 또 나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인데, 어쨌든 우루과이 대표팀 이제 월드컵 역사를 살펴보면 이 팀이 그래도 우승 경력이 있는 남미의 강호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2번 우승을 했었죠. 그 초대 대회 우승을 했었고, 또 이제 1950년 대회 때 우승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1954년에는 4위도 기록하고, 또 1970년에도 4위 기록하고, 이러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파고가 있긴 했었거든요. 한동안은 좀 콜롬비아나 파라과이 같은 팀들이 치고 올라오고 칠레도 살아나면서 우루과이가 좀 밀렸다가 근래 한 이제 2010년 대회부터 좀 살아났어요. 예, 그러면서 2010년에 이제 4위를 하고 2014년에 16강 그리고 2018년에 8강까지 올라갔는데요. 꾸준히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이제 오스카 타바레스 감독이 있었던 거였죠. 사실 이례적일 정도로 장기 집권을 했어요. 예,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예, 15년 동안 대표팀을 이끌었는데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A매치 194경기. 이거는 뭐 대표팀으로는 최다 경기고요. 94승 49무 51패를 기록했었고요. 예, 그 월드컵 기록은 저희가 얘기 드렸고요. 코파 아메리카에서의 성과가 상당히 좋긴 했었죠. 예, 코파 아메리카 2007년에 준결승. 그리고 또 이제 2011년에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그러니까 월드컵 4강이어서 또 코파 아메리카까지 품었기 때문에 우루과이 축구의 전성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죠. 2016년 제외하고는 다 8강 이상에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아무래도 2015년에 이어서 연달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쯤부터 그 황금 세대 선수들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조금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고딘과 수아레스 이 두 선수가 정말 특히 대단한 우루과이의 축구의 세계화를 좀 이끌었는데요. 네, 바로 이제 그 타바레스의 선수들인 거죠. 우루과이 대표팀 역대 최다 출전 1위부터 10위까지가 최다 그 시기에 뛰었던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뭐 이제 그 전에 뭐 데뷔했던 크리스티안 로드리게스나 루가노도 있긴 한데 어찌됐거나 뭐 포를란도 2002년 한일 월드컵도 왔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상당수의 전성기가 타바레스 감독이 뽑은 선수들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 하네스의 박스가요. 현재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그 숫자에 있는 옅은 하늘색 있잖아요. 예. 저거는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뛰는 선수들인 거거든요. 막시밀리아노 페레이라라던가 그리고 크리스티안 로드리게스라던가 그리고 이제 에기디오 아레발도 같은 경우는 대표팀에는 이제는 뽑히진 않고 있지만은 얘도 아직도 현역 선수 뛰고 있다. 예. 만 40세가 되고 38세가 되고 이랬는데도 굉장히 롱런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 우루과이인데 사실 디에고 고딘 선수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이제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이제는 많이 좀 떨어졌다 보니까 세대 교체가 됐고 수아레스와 카바니는 뭐 엄청난 A매치 경력과 득점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월드컵도 일단은 주전으로 뛸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 둘을 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다가 A매치 최다골도 둘이 사이좋게. 예. 이 기록을 이제 노리는 후계자가 누네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요. 디에고 포르란, 아브레우 다 그 타바레스 때 뛰던 선수들이 여기 헥토르 스칼론에 한 명 제외하면은 그것도 저 선수는 1800년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루과이 축구의 전성 시대가 물론 과거 뭐 월드컵 초창기도 있겠지만 21세기 들어서 찾아왔다. 왜냐면은 초창기 월드컵은 참가하는 국가 자체가 적었어요. 특히 잉글랜드는 우리 종주국인데 우리가 왜 나가 하면서 1950년까지 안 나갔었죠. 그리고 남미가 유럽을 오가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까 그 남미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특히 남미 팀들이 좀 많이 나오고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 월드컵 때 브라질이 우승하고 또 이제 브라질 월드컵 때 독일이 우승한 거 빼고는 자기네들 대륙에서 우승을 했었죠. 최근에 이제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중화되고 있고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도 많고 이제 이동이 좀 편해졌기 때문에 좀 사라지고는 있지만 어찌됐거나 이제 우루과이 최근에 전성기를 좀 이끌었는데 타바레스 감독이 근데 정말 지금까지 오랜 성과를 냈고 베테랑인데 2012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탈락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었죠. 성적 자체도 안 좋았던 데다 특히 마지막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던 데다가 마지막 4경기 연패였죠. 물론 아르헨티나전 2번 하고 브라질전이 포함되어 있는 안 좋은 흐름이긴 했지만 볼리비아한테 지는 건 좀 선 넘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타바레스 감독이 본인이 이제 자신 사임을 하면서 은퇴까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팀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본인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고 어쩌면 본인도 지금까지 이뤄온 것을 좀 깎아먹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말년에 봤잖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너무 나이가 드셨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코치들이 많이 했던 상황인데 그래도 리더십으로 감독이 뭐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루과이 축구협회는 타바레스가 너무나도 대단한 업적들을 세웠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감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차마 물러나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였죠. 본인이 직접 자신 사임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도 중도 하차를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감독이 바뀌었을 때 큰 기대는 솔직히 없었는데 이 감독이 대단한 변화를 이끌었죠.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부임했었는데 그렇게 유명세가 있는 감독은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젊은 감독으로 많은 공부들을 한 감독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용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 감독은 감독 경력의 주요 그거를 멕시코와 미국에서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유럽에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죠. 네, 그건 뭐 예전에는 뭐 페루에서도 하고 했었지만은 이때는 거의 없다시피 한 기록들인 거고. 경기수가 적어요. 예, 그건 멕시코에서 파추카 감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몬테레이 거쳐가지고 인터 마이애미, 베컴이 구단주잖아요. 그때 제가 그 한만성 기자 이제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학구파 감독으로 유명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인터 마이애미에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본인 괜찮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미국 축구는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예, 한만성 기자의 이제 평가를 조금 많이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거나 파추카하고 몬테레이는 멕시코 최고의 명문팀이고 특히 이 팀들이 이끌 때 큰 성과를 냈습니다. 예, 그가 뭐 파추카에서는 멕시칸 클라우스라 리그 후반 우승이죠. 그 우승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파추카에서 2016-17 시즌에는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몬테레이에서 2018-19 시즌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죠. 서로 다른 두 팀에서 챔스 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대단한 성과고 지도력을 인정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랬으니까 또 인터 마이애미 투자하는 팀에 갔던 것 같은데. 예. 그러고 나서 우루과이 대표팀에 와서 더 주가가 올라가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루과이 감독을 맡자마자 저 하네스 박스는 월드컵 예선이거든요. 예. 마지막 4경기를 전부 다 승리로 이끌면서 그러면서 본선행을 이끌어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멕시코전 같은 경우도 3대0 승리를 견인하면서 5연승. 그리고 뭐 최근 경기들을 놓고 보면 11경기에서 9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란에게 패한 게 조금 이제 오게티라고 할 수 근데 있겠는데요. 저것도 어느 정도 변수는 있었어요. 아라우가 부상을 그렇죠. 이른 시간에 경기 초반에. 당한 그런 악재도 있었고, 이란 감독이 케이로스. 케이로스가 부임하면서 케이로스 팀은 이기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사실 이란도 무시할 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 지난 이 러시아 월드컵 때 실제로 케이로스의 이란은 그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조, 모로코까지 있는 조에서 예. 올라갈 뻔했어요. 그렇죠. 예. 사실 그 사이에 케이로스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좀 떨어져서 그렇지 케이로스가 있는 이란이다. 이거는 뭐 아시아 최강이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팀이다. 그래서 우루과이의 유일한 그 알론소 감독 체제 패배가 이란전 패배인데 어찌됐거나 대단한 게 타바레스 감독이 있을 때 진짜로 우루과이가 월드컵 본선 못 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했는데 결과는 그 순위에서 밑에 있었죠. 근데 결과는 3위. 네.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음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 네, 물론 뭐 승점 차가 크게 나고 심지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아예 그냥 경기 취소해 버렸어요. 그렇죠. 경기 안 하고 그냥 한 경기 덜 코로나 하고. 때문에 연기돼. 그 로메로 사태였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그 프로토콜을 위반했다라는 예. 그 정부의 관계자들이 이제 들이닥쳐서 경기를 취소시켰어요. 심지어 로메로는 구단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가가지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에콰도르와 페루 사실은 이제 콜롬비아, 칠레가 조금 이제 전성기를 좀 잃고 떨어졌던 것도 영향이 있긴 한데 예. 우루과이도 그 중에 한 팀이었지만 결국에는 디에고 알론소가 바꿨다. 예. 근데 이게 그 페루하고의 본선 확정 경기 라인업이었거든요. 예. 이때는 이제 카바니를 과감하게 선발해서 제외하는 강수를 던졌었죠. 그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가장 선호하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4-4-2를 들고 나왔었고, 아라우오 오른쪽 풀백, 그리고 뉴네스 톱에 세우면서, 그리고 또 이제 파쿤도 펠리스트리를 굉장히 애용해요. 예, 애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대 교체를 어느 정도 해내고, 예, 그렇게 성과를 냈던 거였죠. 저도 좀 인상적인 게 아라우가 원래 센터백도 되고 풀백도 되긴 하지만 풀백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기용을 했던 거. 그리고 그 앞에 드리블러인 펠리스트리를 놓으면서 조금 새로운 구성을 가져가고 또 이제 최고의 미드필더가 된 벤탄쿠르와 네. 발베르데 두 명의 투미들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루과이의 좀 이제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본선이 가까우면서 전술적인 변화의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일단 최근 평가전에서는 그대로 4-4-1을 썼네요. 예, 뭐 이때는 카바니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파쿤드 펠리스트리를 선발해서 제외하면서 이번에 그 처음 뽑았던 카노비오로 한번 활용을 해보긴 했었죠. 예, 그리고 이 경기에서 2대0으로 뉴네스가 골을 넣었고 또 이제 델라크루스가 골을 넣으면서 이 선수는 이제 중앙과 측면에 다 오가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델라크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에 한국에서 열렸던 20세 월드컵 때 또 왔던 선수예요. 저도 네. 그때 이게 잘해가지고 한국과 평가전하고 그렇죠. 인터뷰했었는데 이 선수 빠른 드리블로 유형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알론소 감독이 드리블 잘 치는 빠른 선수 측면 하나 놓고 투톱을 쓰는 그런 축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알론소 감독 밑에서의 우루과이 대표팀 그 출전 시간을 나열을 한 건데요. 일단 뭐 발베르데가 가장 중용되는 선수라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원래
기존에는 비냐가 더 중용이 됐었는데 알론소 감독 밑에서 올리베라가 이제 나폴리 김민재 그렇죠. 선수 동료인 파트너잖아요. 중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벤탄쿠르 그리고 아라우가 부상 후 빠진 게 우리한테는 조금 이제 좀 다행인 점이죠. 근데 우루과이한테는 굉장한 악재죠. 왜냐면은 우루과이가 오른쪽 풀백이 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미안 수아레스 있잖아요. 그 선수는 만 34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순위권에도 없는 이제 뭐 그 바렐라 예전에 완전 바렐라 옛날 선수잖아요. 맨유에서 망했었던 선수, 그 선수도 만 31세거든요. 지금 플라멩고에서도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아라오가 빠진 것은 측면 수비에 큰 공백이 됐기 때문에, 게다가 아라오 정도면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핵심 선수였기 때문에 거의 이제 월드 클래스 수비수다. 무엇보다 이제 빠름과 힘과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공격할 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대였는데 여기가 좀 무너진 게 다행이고, 하지만 나머지는 역시 짱짱합니다. 근데 어쨌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세대 교체를 그래도 많이 한 편에 속해요. 루이스 수아레스하고 그리고 또 이제 디에고 고딘 정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그래도 좀 나이 어린 선수들이 많이 중용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지금까지 운영한 그 알론소 감독의 경향을 봤을 때는 4-4-2를 그래도 좀 선발 라인으로 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카바니를 뺄 수 있을까? 수아레스 뺄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현재의 폼이라면은 수아레스 빼고 카바니하고 누네스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이 4-4-2로 이제 구성을 봤을 때는 유니스를 왼쪽으로 놓으면 이게 4-4-2라기보다는 4-3-3에 가까워지는데, 그럴 경우 펠리스트리가 오른쪽에 있으면 중앙이 너무 헐거워지잖아요. 그런 경우로 봤을 때는 좀 왼쪽에 뭐 데 아라스카이타라든지 아니면 뭐 델라크루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누네스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과연 그게 쉬울까라는 거죠. 그래도 카바니하고 수아레스가 있으면은 카바니하고 수아레스는 무조건 받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왜냐면 수아레스 아까 그 출전 시간 보셨잖아요. 수아레스 빼기 어렵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한국과의 경기에 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선택일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선택이 아니어야 우리한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면 다음 대안은 이제 역시 3톱이죠. 433도 많이 쓰긴 했거든요. 거의 그래도 뭐 절반 정도는 433을 쓰긴 했어요. 그 433을 쓰게 되면은 이제 뭐 수아레스 톱에 누네스하고 펠리스트리가 좌우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루과이의 최대 강점은 중앙에 있거든요. 그렇죠. 중앙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고 현재 폼도 좋아요. 벤탄쿠르 발베르데 폼 미쳤죠. 베시노도 날치고 가가지고 도리어 인테르시아보다 더 올라왔거든요. 거기다가 또 토레이라도 있죠. 우가르테 스포팅에서 토트넘 상대로 상당히 잘했잖아요. 저는 우가르테 더 중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3-3이 조금 더 밸런스적으로 맞는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럴 경우에 카바니와 수아레스 중에 한 명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나마 좀 여기서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고딘이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전만큼 대인 수비가 조금 이제 떨어지고 좀 느려졌다. 그리고 히메네스는 원래도 조금 이제 안정성은 좀 떨어지니까. 그리고 부상이 많죠. 히메네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아라우호가 없는 저 수비 라인, 특히 이제 중앙 라인까지도 헐거워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생각하신 대로 김현민 기자 생각했을 때 그럼 어떤 라인업이 현재 구성으로 좋은지. 저는 그냥 발베르데 측면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발베르데 측면을 올리고 본인들의 강점인 중앙 미드필더 많이 활용하고, 왜냐면은 발베르데가 이번 시즌 득점력이 미쳤거든요. 사실 득점력으로 따서 발베르데는 그냥 미쳤습니다. 그렇죠. 그냥 미친 선수입니다. 발베르데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베르데를 그냥 측면 공격수 올리고, 그러면은 누네스가 측면에서도 사실상 톱처럼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비대칭 투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나은 선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어렵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그 알론소 감독이 중용해왔던 측면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그 선수들을 다 안 쓰면서 중미인 발베르데를 걸로 올리면 선수들의 불만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본인들의 강점을 극대화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데 아라스카이타가 펠리스리도 있고 전부 다 아니요. 그 선수들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그건 4-3-3의 중앙에 세울 수 있어요. 그 선수들을. 하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안 썼다. 그건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딘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고딘은 안 돼요. 이제. 그리고 코아테스하고 우가르테 쓰면은 또 스포팅 리스본에. 그렇죠. 그러면 호흡도 맞기 때문에 이게 저는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은 이제 와서 바꾸기엔 너무. 그렇죠. 이제 뭐 평가전도 없는데 물론 그러니까요. 이제 우루과이가 한 차례 경기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뭐 이제 뭔가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 아마 앞서 나온 4-4-2나 혹은 4-3-3 정도도 이게 그
이런 구성이 아니라 발베르데를 중원에 놓는 가능성이 좀 크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저희는 흥미롭게 보는 게 우리 대표 그래도 우리 토트넘의 그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는 벤탄쿠르 그리고 예. 이제 김민재 선수와 나폴리 함께 뛰는 올리베라가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로 서로의 정보 교환도 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다 예.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누네스 선수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루과이 공격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루과이 네. 공격진이 지금 대단해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그 카바니하고 수아레스가 폼이 많이 떨어졌고 소속팀에서의 입지도 줄어들고 부상도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두 선수가 다 이제 갈 길 찾아서 갔거든요. 월드컵을 위해서. 그렇죠. 카바니 예. 메뉴를 떠나서 예. 발렌시아로 그리고 왔고요. 또 이제 수아레스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떠나서 나시오날로 예, 갔는데요. 우루과이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예. 근데 어쨌건 간에 현재 라리가에서 뛰고 있는 우루과이 선수들의 이제 득점을 조금 보면요. 발베르데가 6골로 라리가 득점 공동 4위입니다. 예, 게다가 레알 마드리드 팀 내에서 득점 공동 1위예요. 비니시우스가 네. 또 골을 넣으면서 따라오긴 했지만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발베르데가 거의 지금 공격수죠 그냥. 그리고 그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비율이 발베르데가 미쳤어요. 예. 왜냐면은 발베르데 6골 중에 4골이 중거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회도 차가 많이 안 오는 선수예요. 그리고 그 중거리도 원더골들이었어요. 원더골만 넣고 거기다가 예. 3경기 연속 중거리 슈팅 골 넣고 있고 이러거든요. 양발로 다 넣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엘클라시코 골 예술이었잖아요. 뭐 엄청난 그 활약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발베르데가 너무 잘해서 걱정이다. 네. 그럴 정도고요. 근데 카바니도 지금 짧은 경기 동안 굉장한 골을 넣고 예, 있습니다. 7경기에서 4골 넣고 있고요. 또 이제 스투안이 이 선수는 뭐 대표팀에 뽑히진 않겠지만요. 어쨌건 간에 이 선수도 우루과이 선수인데 4골을 넣고 있다는 예, 거죠. 지로나의 레전드가 됐고 사실은 뭐 만약에 뭐 다른 공격수가 다친다면 대체박을 딱 할 수 있는 전도의 예. 감각을 갖고 있다. 원래 그러니까 딱 예전에 그 우루과이 황금기 때 포르람 뭐 그리고 수아레스 뭐 카바니 이때는 이제 아브레우가 예. 쪼커 역할을 톡톡 했었잖아요. 스투아니도 그럴 수 있는 선수인데 너무 예. 안 쓰는 좀 느낌은 기회가 좀 안 있긴 났어요. 하죠. 확실하게 골을 잘 넣는 선수인데 예, 그 어쨌든 다른 능력은 떨어져도 그렇죠. 어차피 근데 예. 쪼커는 골만 잘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헤딩 능력 있고 하면은 그래서 뚝배기 한 방 이게 되는데 그렇죠. 기세 선수가 클러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지만 뭐 안 써도 돼요. 우리는 안 쓰는 게 좋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예. 안 쓰면 좋고요. 일단 저 사실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아레스 솔직히 예전보다 솔직히 폼 많이 떨어졌고 예. 빠른 것도 느려졌고 예. 누네스 아직 그래도 좀 리스크가 있고 예. 슈팅력이 떨어지는데 대표팀에서 아직 예. 보여준 게 예. 적죠. 근데 카바니는 맨유 시절에서도 사실 그 임팩트가 연계 예. 능력도 좋았고 또 위기 상황에서 뭐 예. 패스하는 능력도 좋았고 너무 괜찮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사실 부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폼 못 올라오지 않겠냐 싶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골을 넣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첫 3경기에는 그래서 뭐 이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못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최근 5경기에서 4골 1도움을 올리면서 그 바르셀로나전에 이제 골을 넣지 못해서 그랬지 공격 포인트를 꾸준하게 올리고 있죠. 물론 뭐 그 페널티킥 골들이 좀 있다라는 그렇죠. 그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노련미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충분히 또 골을 넣고 있다는 건 본인이 자신감도 쌓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점점 더 경기감과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루과이 리그로 갔기 때문에 수아레스가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네. 못했는데 최근에 우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뭐 수아레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루과이 리그에서 전체 공식 대회 경기 수만 놓고 보면요. 16경기에 출전해 가지고요. 8골 3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좀 놀랍습니다. 사실은 나이도 좀 있고 우루과이 리그를 관심 안 가졌는데 어찌됐거나 그 리그의 수준이 어떻든 간에 꾸준히 골을 넣으면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승을 결정했던 우루과이 리버풀과의 경기. 예. 실제로 수아레스가 떴던 그 리버풀이 아닌 우루과이 리버풀과의 경기 또 멀티골을 넣어가지고 예. MVP를 또 수상했었잖아요. 예, 그것도 연장전에 2골 넣으면서 그러면서 팀의 우승을 견인을 했죠. 예, 거기다가 그 선발 출전은 13경기거든요. 근데 선발 13경기에서 7골 3도움을 올리면서 상당히 그리고 이제 총 출전 시간이 1238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1238분이면은 그래도 한 130분 정도당 한 골씩을 넣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좀 한 수 아래 리그에 가서 네. 몸 잘 만들었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에요. 예, 카바니도요. 435분 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분당 한 골씩을 넣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수아레스, 카바니, 누네스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선발로 나오든 아니든 분명히 90분 안에 그 3명의 선수를 다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네. 흥미롭게도 그래도 우리가 최근까지 또 우루과이를 좀 상대를 좀 자주 해봤어요. 일단 1990년 월드컵 때도 상대를 했었고요. 예, 그때는 조금 0대1로 패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이제 2010년 월드컵 때 16강 이때가 정말 예, 그래도 잘했는데 근데 수아레스가 미친놈이었어요. 정말 그쵸. 잘했어요. 말도 안 되는 수아레스가. 가마차게 구석으로 꽂아 넣었는데 우리 수비가 좀 아쉬웠던 것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예. 그때는 수아레스가
전성기를 맞이하던 그 아약스에서 뛰고 있었는데 리버풀로 가기 전에 예. 아 이거 괴물이다. 이거 대단한 놈 될 것 같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박지성 선수랑 예. 유니폼도 갈아입었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4년마다 친선 경기를 하다가 만나게 또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원래는 오전 전패를 당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평가전에서 2대1로 승리를 했는데요. 예, 이 경기 도리어 3대1 승리도 가능했어요. 왜냐면 황의조 선수가 이제 선제골을 넣었고 배신호한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은 정우영 선수가 이제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어찌됐거나 우리가 홈에서 정말 좋은 기세를 보였고 또 벤투 감독 체제에서 좀 의미 있던 가장 좀 내용도 괜찮았던 승리였기 때문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게다가 우루과이도 정예 멤버가 당시에 왔었잖아요. 예, 나름 물론 뭐 그때 발베르데가 선발 출전하지는 않았었지만요. 그래도 뭐 좋은 선수들로 나오긴 했었죠. 예, 뭐 당시에 뭐 카바니, 스투아니, 예. 벤탄쿠르, 뭐 베시노, 난데스, 토레이라, 코아테스 거기다 고딘까지 사실 이 정도면 당시 기준으로는 주전이 잘 뛰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난데스 같은 경우는 큰 부상으로 빠지지만 않았으면은 이번에도 측면 고민을 조금 덜어줬을 거예요. 물론 뭐 난데스가 막 측면 공격에 강한 선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밸런스를 잘 잡고 이 선수가 그래서 윙백도 설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도리어 왼쪽에 누네스를 세우게 되면 조금 더 밸런스 잡기도 쉬웠을 거고 발베르데를 측면으로 세우냐 만약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죠. 예, 어찌됐거나 이때는 타바레스 감독 체제였고 이제는 알론소 감독 체제로서 선수 일부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축구를 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격 조합이 굉장히 좀 다른 장점이 있어요. 뭐 수아레스 여전히 골 잘 넣고 예. 카바니 뭐 연계 괜찮고 그리고 예. 날카롭고 그리고 누네스 그래도 힘 좋은데 그렇죠. 이런 선수들을 속도와 힘을 갖췄죠. 이런 선수를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11월 24일 밤 10시에 이제 우루과이를 만나게 되는데 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건 솔직히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일단은 특히 발베르데가 저는 가장 요주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발베르데 폼이 현재 너무나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의 저는 그러니까 현재로서 미드필더들 중에서 가장 폼 좋은 선수 3인방이 발베르데, 키미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뭐 그럼 월드클래스를 넘어서 거의 탑 3다. 미드필더 탑 3대장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발베르데 제어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행인 점은 일단 우루과이가 파쿤도 펠리스트리는 지금 현재 맨유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도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처음 부임해가지고 중용했을 때 그리고 그때 나름 괜찮았을 때는 알라베스에서 물론 알라베스에서도 잘하진 못했어요. 예. 하지만 꾸준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폼은 좋았는데 지금은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측면 공격은 조금 약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대 약점이 측면 수비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약점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아라우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우루과이의 최대 약점은 저는 오른쪽 측면 수비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는 그러면 손흥민 선수도 공략할 수가 있고 물론 최근에 이제 그 한국 대표팀이 기본적으로 좀 비대칭 사사이를 쓰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또 올라가죠.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측면에 서고 손흥민 선수가 톱에 서는데 그러면 왼쪽에서 두 명의 선수들이 공략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도리어 그러면서 김진수 선수 오버래핑보다도 조금 인버티드로 그렇죠. 가운데로 들어오죠. 미드필더 라인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황희찬과 손흥민에서 상대의 약점을 조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우루과이를 공략할 부분이 있다. 우루과이가 좋은 선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허점도 분명히 있고 무엇보다 그 오른쪽 라인이 허점인데 우리의 강점은 솔직히 레프트백 김진수 선수도 우리 선수들 중에도 가장 또 좋은 옵션이고 황희찬, 손흥민 선수의 폼도 괜찮기 때문에 특히 황희찬 선수가 후속팀에서는 못 뛰어도 대표팀에서는 폼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소속팀에서 요새 너무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요. 좀 과하지 않아요? 아니 선수도 없는데 안 내보내요. 이건 좀 아무리 거기가 뭐 조르제 멘데스의 그 입김으로 놀아나는 구단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이 우루과이전에 잘해서 본인의 가치를 올려고 이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거나 우리가 충분히 상대가 강하지만 이길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기대되고 또 기다려지는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인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우리가 요주의 선수로 꼽은 다르인 누네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르인 누네스의 개인적인 이야기, 게다가 사실 우루과이 선수 하면 발베르데부터 해가지고 눈치 세레머니 때문에 우리가 좀 기분 나쁜 기억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자세히 소개되는 누네스의 비하인드 스토리 4편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